지난 50년간 전 세계가 아프리카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1,400조 원이 넘습니다. 스페인이나 호주의 1년치 GDP를 통째로 갖다 부은 셈인데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1,400조 원이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몇 번이고 다시 세우고도 남을 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아프리카 빈곤율은 11%였는데 1990년대에는 오히려 66%까지 치솟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38%로 시작점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돈을 쏟아부을수록 더 가난해지는 이 기괴한 현상.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증명하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보낸 그 따뜻한 돈이 왜 아프리카 국민이 아닌 시스템 뒤에 숨은 검은 손에 배만 불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돈이 아프리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독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과 수학적 증거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50년대만 해도 서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5배 정도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수천조 원의 원조가 들어간 지금 그 격차는 좁혀졌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그 격차가 13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원조를 받으면 받을수록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현재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5달러 50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고 무려 6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전구 하나 켤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가 가난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소 30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었던 건 팩트니까요. 하지만 서방 세계의 해결책은 늘 단순했고 게을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돈을 주면 된다는 논리였죠. 실제로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간 원조금은 무려 120배나 폭증했습니다. 이 전략이 인기를 끈 이유는 명확합니다. 원조라고 하면 학교가 지어지고 도로가 깔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백신을 맞는 아름다운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이런 방식이 과거 유럽과 미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아프리카에서만 이 공식이 철저하게 실패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식민 지배의 역사를 탓합니다. 유럽 열강이 대륙 전체를 망쳐놓았고 그 결과 독재자와 부패가 판치게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국민들은 굶는데 럭셔리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대통령이 전용기로 쇼핑을 다니는 동안 국민 30%는 깨끗한 물도 못 마시는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들과 최근 경제학자들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프리카에 쏟아지는 돈이 단순히 낭비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대륙을 구조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원조가 성공했던 유일한 역사적 사례를 봐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은 완전히 폐허였는데 여기에 엄청난 지정학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서유럽 전역에서 공산당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경제가 무너지면 소련에 합류하거나 침략당할 위험이 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이자 재앙이었죠. 그래서 1947년에 역사상 가장 야심찬 경제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바로 마셜 플랜이에요.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은 유럽에 13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현금을 투입해서 경제의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아이디어였고 놀랍게도 이건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셜 플랜 이후 10년 동안 유럽의 1인당 GDP는 35% 가까이 급성장하며 부활했거든요. 서방 세계에게 이건 엄청난 성공이었고 미국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원조를 통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 공산주의에 맞설 동맹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마셜 플랜의 성공 이후 미국은 다른 대륙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아프리카였어요. 당시 아프리카는 수백 년간의 식민 지배에서 막 벗어나는 중이었습니다. 1960년 기준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소득은 연간 150달러도 안 됐고 문해율은 30% 미만, 기대 수명은 45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륙 대부분의 포장도로도 전력망도 제대로 된 정부도 없었죠.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미국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자원이에요. 석유, 구리, 다이아몬드, 희귀 광물의 막대한 매장량이 있었고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덕분에 미래의 경제 대국으로 여겨졌거든요. 마셜 플랜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경제적 프런티어를 열고 핵심 동맹국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받는 원조는 연간 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990년대에는 그 40배인 거의 20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원조에 의존하는 지역이 됐고 90년대에는 우간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같은 나라들에서 정부 예산의 60% 이상이 원조금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현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아프리카의 평균 소득은 거의 6천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서방 세계는 방향을 바꾸는 대신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2005년에 유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를 발표했고 G8은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겠다며 아프리카 원조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더 이상 정부의 전략이 아니라 대중운동이 됐습니다. 영국의 코믹 릴리프, 라이브 에이드 같은 캠페인들이 아프리카를 도덕적 십자군 원정의 대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고 학교에서 모금 행사를 열고 유명인들이 자선 싱글을 불렀습니다. 모두 돈을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 아래서요. 이 모든 게 강력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냈습니다. 아프리카의 빈곤은 정치나 부패나 잘못된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는 거였죠. 충분히 주기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요. 2010년에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간 원조금은 연간 500억 달러를 넘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그 노력들은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여전히 4억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대륙의 세계 무역 점유율은 3% 미만에 머물러 있고 많은 나라들이 1980년대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원조가 유럽 경제는 살렸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을까요? 지리적 요인부터 식민지 역사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시됐지만 최근 몇 년간 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받는 관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제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제도란 사회를 지배하는 프레임워크를 말합니다. 법치주의, 재산권,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왜 원조가 아프리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마셜 플랜이 시작됐을 때 서유럽에는 이미 기능하는 국가의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부처, 법률 시스템, 공공기관들이 손상되긴 했지만 수십 년간 존재해왔거든요. 이 제도들이 재건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자원을 분배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안정적이고 기능하는 사회의 필수적인 것들이죠. 돈이라는 연료만 넣어주면 바로 돌아갈 엔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막 독립한 상태였고 정부는 새로 형성됐거나 식민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제도는 대체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바로 부를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이 나라들의 국가는 거의 전적으로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기능했습니다. 정부 제도의 질을 추적하는 지표들은 일관되게 아프리카 국가들을 목록의 하위권에서 발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폴리티 민주주의 순위 하위 30개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천억 달러를 이런 국가들에 쏟아부으면 왜 잘못되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도로, 학교, 병원, 전력화에 쓰이라고 준 돈이 지배 엘리트의 손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죠. 국제회의에 전용기를 타고 가는 대통령들, 빈곤 퇴치 회의에 6만 달러짜리 롤렉스를 차고 나타나는 정부 장관들, 이런 사례가 넘쳐납니다. 추정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부패로 인해 약 300억 달러를 잃고 있고 지난 50년간 받은 원조금의 30%가 새어나갔습니다. 이건 수천억 달러가 도난당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돈이 낭비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이 발전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이건 국가와 국민 사이에 양방향 관계를 만들어요. 국민이 세금을 내면 그 대가로 서비스를 기대하고 지배층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새 정부를 요구할 위험이 생기죠. 하지만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이 책임 메커니즘이 완전히 깨집니다. 정부가 외국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패가 국내에 저항 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50년간 대륙의 정치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말라위를 예로 들어볼게요.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의 여러 시점에서 외국 원조가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 정부 관리들에 의해 빼돌려지고 있었어요. 고급 자동차, 개인저택, 심지어 해외 쇼핑 여행에 쓰였죠. 이런 스캔들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예상하겠죠. 결국 정부가 국민을 위한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후폭풍이 거의 없었어요. 정부 자금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공적 자금 관리 부실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말라위 국민들은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할 힘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말라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역학이 수십 년간 대륙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부분적으로 아프리카가 왜 아직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부패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부패는 거의 모든 나라에, 특히 초기 발전 단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보통 경제 발전은 달성할 수 있어요. 소기업, 농부, 기업가들이 국가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아래에서부터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일자리를 만들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면서요. 하지만 이게 원조의 또 다른 주요 문제입니다. 이런 풀뿌리 발전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하늘에서 공짜 옷과 식량이 마구 쏟아집니다. 당장은 좋겠죠. 하지만 그 나라에서 옷 공장을 하던 사장님, 농사짓던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공짜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업가는 없으니까요. 원조 기관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대부분 현지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섬유 산업을 예로 들어보죠. 2000년대 초반까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거의 80%가 해외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윈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옷이 싸고 원조 기관들은 서방 국가들의 쓰레기를 줄였다고 좋아했죠. 하지만 현지 아프리카 산업에 미친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가나에서만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국내 섬유 공장의 80%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와 함께 자생적인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계, 네트워크도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의 산업 부문은 대륙 경제의 15%에서 이제 겨우 10%로 축소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외국 원조는 아프리카의 산업화에 해를 끼칩니다. 세계 최대 원조 기관 중 하나인 세계은행조차 원조가 증가하는 기간에 현지 제조업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피해를 받는 건 국내 산업만이 아닙니다. 경제 전체의 구조가 경제 성장을 훨씬 덜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나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유해지는지 봐야 해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발전을 달성한 거의 모든 나라가 수출 주도 모델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경제 성장을 경험했는데, 서방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저가 상품을 제공하고 국제시장에서 판매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통해 산업화하고 국내 산업을 키우고 결국 가치 사슬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약한 통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라의 수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싸지고 외국 구매자들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 늘어난 수요가 현지 산업의 성장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고 귀중한 외화 수입을 가져와 발전을 더욱 촉진하죠. 하지만 원조 자금은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돈이 나라로 흘러들어오면 정부와 원조 기관들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현지 통화로 환전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높은 수요에 반응해서 외환 시장에서 통화 가격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공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 자국 화폐 가치가 뻥튀기 되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통화를 갖는 게 나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비싼 통화는 그 나라의 생산물을 사려는 외국인들에게 모든 게 갑자기 더 비싸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 생산물을 안 사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에게 이건 완전한 재앙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수출주도 모델을 복제하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수출은 평균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홍콩, 한국, 대만 같은 성공적인 동아시아 경제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개발하고
제품을 전 세계에 배송하는 대신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 외국 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국내 경제는 경쟁력 없고 미개발 상태로 남습니다. 제조업을 키워서 자립하는 대신 영원히 원조만 바라봐야 하는 경제적 마약 중독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원조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원조는 발전에 중요한 격차를 메울 잠재력이 있어요. 도로, 학교, 전력망을 건설하고 국내 경제 확장을 촉진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게 외국 원조의 마지막이자 잠재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원조가 거의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조를 주는 쪽은 이걸 모를까요? 안타깝게도 원조 산업 자체가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2012년 글로벌 개발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원조 프로젝트의 최대 70%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측정 가능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낭비가 충격적이었어요. 우간다의 보건 원조 감사에서 기부된 의료용품의 거의 3분의 1이 의도한 수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는데 도난, 관리 부실 또는 단순한 물류 실패로 인해서였습니다. IT에서는 2010년 지진 후 수십억 달러의 원조가 쏟아졌는데 10%도 안 되는 돈이 현지 기관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은 외국 계약업체, NGO 또는 운영비를 통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많은 지역 사회에는 여전히 기본적인 위생시설이나 연구주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시스템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경쟁 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제품을 제공하면 소비자들은 그냥 경쟁사로 가버리고 그 기업의 수익은 떨어집니다.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파산할 수도 있어요. 요점은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 원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수혜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투표할 수 없어요. 자금이 외국 정부나 기부자들에게서 오기 때문에 성공에 보상하거나 실패에 벌을 주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결과는 일을 잘 해야 할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외국 원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빈곤에서 끌어올리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의존의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약화시키고 현지 산업을 질식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원조가 아무런 역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기근, 분쟁, 자연재해 같은 위기의 순간에 원조는 중요한 단기 구호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서 증거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원조는 약속한 변혁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목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초점은 강한 제도를 구축하고 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정부가 외국 기부자가 아닌 자국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의존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보낸 1,400조 원. 그 돈은 부패한 독재자의 롤렉스 시계가 되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권력의 도구가 되었으며 현지의 공장과 농장을 파산시키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1,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결국 이겁니다. 돈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보내는 맹목적인 따뜻한 마음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빼앗는 달콤한 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주사기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치열하게 성장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상적인 자선보다 냉철한 감시가, 무조건적인 송금보다는 공정한 거래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